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보듬어주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자신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게 먼저일까요? 저는 아직 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본인의 우월감을 먼저 느끼며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우월감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면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원래는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만뒀어요. 딱히 직장 생활이 적성에 맞지도 않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남편도 잘 벌긴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댁도 웬만큼 살기는 해요. 하지만 그보다 저희 집이 많이 부유한 편이긴 합니다. 딱히 엄청나게 멀어서 부자가 된 건 아니고 그냥 예전부터 대대로 유산이 좀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라 그 재산이 모두 제가 받게 될 거기도 했고요. 이런 저희 집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남편에게 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그런 부인을 만나? 당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제가 더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때부터 만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저희 집이 이렇게 부자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줄 알았지 자기 집이랑 비슷한 정도일 줄 알았대요. 나는 정말 얘네 집이 그 정도로 부자인 줄 몰랐다니까. 티를 전혀 안 내니까. 제가 딱히 사치를 막 하고 다니는 타입도 아니었고 집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지라 남편은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억울해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별 생각 없었어요. 남편도 호탕하게 웃으며 자기가 복이 많네 어쩌네 하는 이야기들을 곧잘 하곤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반복이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긴 하더군요. 연애가 길어지고 결혼할 시기가 올수록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아니라 제가 더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조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매번 남편에게 그런 소리라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말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진짜 괜찮아. 내가 안 괜찮아. 내가 기분이 나빠. 뭔데 자꾸 오빠를 무시해? 그래서 결혼할 때도 시부모님께만 저희 집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집안인데 식구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시댁에서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제외한 남편의 형제들은 저희 집 사정을 알지 못했어요. 만날 때마다 장가를 잘 갔네, 어쩌네 하는 소리 듣게 하는 것도 또 그런 소리를 듣는 남편을 보는 것도 제가 스트레스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오랜 연애 기간 동안 주변에서 하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노이로제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고 싶었던 마음도 컸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사실 저의 그런 이야기가 반가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형제들 사이에서 그나마 제일 잘 안 풀린 케이스긴 했거든요. 남편의 집 형제는 3형제였습니다. 아들만 셋 있는 집이었어요. 위로 한 분 계시는 아주버님은 한 분은 변호사고 아래로 있는 도련님은 세무사신데 두 분 모두 돈을 굉장히 잘 벌고 결혼도 잘 하셨어요. 둘째인 남편이 대학도 하는 일도 제일 어떻게 보면 딸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마누라를 잘 만났다고 하면 형들이 더 빈정거리며 무시할 게 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네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실 많이 반가웠다. 제가 괜한 말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뭐. 그래도 네가 해온 집까지 우리가 해줬다고 말해도
정말 괜찮겠니? 어머님,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저는 상관없어요. 신혼집을 저희 집에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다른 시댁 식구들에게는 시아버지가 해주신 걸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반발은 좀 있었어요. 특히 동서들에게서 말입니다. 당연히 기분 나쁠 만한 상황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동서는 그 표현이 노골적이고 센 편에 속하긴 했습니다. 왜 막내 도련님만 해주세요? 그니까요. 다 같은 아들인데. 사정에 따라 해주고 말고 하는 거지. 너네 결혼할 때는 애들이 둘 다 돈을 잘 벌어서 자기들이 집을 살 능력이 됐잖니. 그 말을 대놓고 무시하듯 빈정거리며 말하더군요. 능력이 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이건 역차별이라고요. 아니, 잘난 게 죄도 아니고. 어머님, 너무 서운해요. 시아버지가 나서서 정리하지 않으셨으면 더 난리를 쳤을 거예요. 다들 그만하거라. 내 재산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입을 왜 이렇게들 많이 대?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굴면 있는 재산들도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입들 다물어. 시아버지의 불효령 아닌 불호령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까지 입이 대빨 나와 있을 거였어요. 그들은 그래도 시아버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버님이 가지고 있으신 재산이 그래도 1, 20억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님이 뭐라 하면 둘 다 찍소리도 못한다고 말이죠. 시아버님이 물려주지 않는다 한 것도 아니고 둘째의 몫을 조금 미리 준 것뿐이라고 둘러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 같으면 거절했겠다. 그걸 넙죽 받는 것도 참 낯이 두꺼우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건가?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와 하대가 일어났거든요. 무슨 중고등학생 여자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히듯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가족 모임 시간을 늦게 알려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일부러 안 알려주기도 하고 만나면 사람 면전에 빈정거리기 일쑤였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에 식당 예약을 저보고 하라고 하더군요. 여태 우리가 있으니까 이번엔 형님이 해보세요. 어떤 식당으로 하면 될까? 뭐 어르신들 모시고 가기 좋은 식당이면 다 괜찮지 않겠어요? 어머니 고기 좋아하시니까 고기 나오는 한정식 집이라든지? 따로 선물 같은 건 준비하지 않아도 될까? 우리는 현금할 건데. 동서돈 뭐해? 오려면 알아서 해오고. 식사 비용은 새 집에서 나눠서 낼 거니까 잘 알아보고 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비싼 대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저를 매기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막내 동서는 없어 봐서 그런가? 이런 식당 하나 제대로 예약을 못해? 네? 셋이서 하는 거니까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어떡해. 셋이서 하니까 비싼 곳에서 해도 된다는 말이었잖아요. 둘째 동서는 이런 곳에 돈 쓰는 게 아까운가 보지? 아니면 이 정도가 막내 동서가 생각하는 최고치던가? 겨우 이 정도가요? 설마요. 동서, 그 정도로 집이 가난해? 보통은 된다면서. 생각보다 더 힘든가 봐. 1인에 20만 원 정도 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결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식당은 아니었어요. 아이들까지 하면 한 끼에 250만 원은 넘는. 겨우 이 정도로 벌벌 떠는 거. 아유, 좀 격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 사람이 배포를 좀 키워. 에이, 형님. 그게 어디 쉽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다 갖고 태어나야 가능한 거예요. 없는 사람이 배포 갖는 건 힘들죠. 그런가?
시댁 어르신들이 저를 예뻐하는 걸 워낙 눈꼴 싫어하는 두 사람이어서 꼭 어르신들 없을 때만 저랬어요. 정말 야가 빠졌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뭐 어디 불우한 이웃 돕고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거 아니겠죠? 갑자기 그건 왜? 재산 어디다 갑자기 기부라도 하실까 봐서? 큰 동서의 그 말에 작은 동서가 저를 보고 한번 슬쩍 웃더군요. 그것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말이죠. 아니, 막내 동서한테만 잘해주는 거 보면 없이 산 사람들한테 동정심이 남다른 것 같아서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늘 이런 식으로 숨쉬듯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저만 아니면 되니까 별 상관은 없었는데 그냥 기가 찬 건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희 집도 그냥 어지간한 중상층 정도는 했거든요. 형님들이 알고 있는 저희 집안은 부자는 아니었어도 절대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도 저랬습니다. 아니, 저희 집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러면 집은 왜 받아? 그러게, 그만한 집도 못 해와서 시어머니가 해준 집 홀랑 받은 거면 못 사는 게 맞는 거야, 동서. 괜히 이런 말 듣는다고 열등감 같은 거 느끼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살아요, 우리. 그니까 몇 년이 지나도 저게 꽁해서 저를 계속 괴롭히는 게 맞았던 겁니다. 진짜 징글징글하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휩쓸리면 더 신나서 더 하는 사람들이라 더 무덤덤하게 행동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말이죠. 사실 그런 거에 크게 스트레스 받는 편도 아니었고 봐봤자 1년에 몇 번 안 보는 사이라 처음 결혼하고 몇 년은 참고 지내긴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귀신같이 누가 없고 저희 셋만 있을 때 저런 소리를 해서 아무도 모르기도 했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신경 쓰지 않는 소리라 하더라도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가진 걸로 평가해서 격이 어떻고 주제가 어떻고 하는 말 함부로 뱉으시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두 사람은 다 움찔하더니 파르르 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요? 말을 좀 가려서 해. 말을 가려서 하라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여태 말을 가리지 않고 막 한 사람이 누군데요? 말을 가려서 하라니. 지금까지 말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받아갔으면 이 정도 말 들어도 웃으면 넘겨야지. 결국 돈 못 받아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였어요? 와, 되게 교양 있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비꼬자 둘 다 얼굴이 붉어지더니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디서 말 듣고야? 손이 동서들이 그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나 있지. 진짜 주제도 모르고 양심도 없고 나 같으면 찌그러져서 우리가 말을 하든 넙죽 엎드려 있겠다. 그쵸, 형님? 원래 없는 집 사람들이 염치도 없어. 정말 반성이라고는 없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도 그 두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4살인가 되던 해였어요. 유나는 영어 유치원 안 보내? 이제 3돌 지났는데요. 이렇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형님은. 3돌이면 슬슬 생각해야죠. 저는 그렇게 막 어릴 때부터 사교육시키고 그러고 싶지 않아. 제 그 말에 둘이선 눈빛을 주고받더니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라고? 동서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뭘 안이하게 생각하는데요? 진짜 몰라서 물어요?
애도 크면서 비교라는 걸 당할 텐데. 애 심정은 생각 안 해요?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았지만 무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가면서 우리 애들이랑 비교당할 텐데 그 상처는 어떻게? 누가 비교하는데요? 그런 걸로 비교하는 어른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또 현실 파악 하나도 못하는 소리 한다. 하여간 이러니 상류층은 계속 상류층이라 하류층은 계속 하류층인 거예요, 형님.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말입니다. 저는 원래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제 아이를 두고 하는 말들은 도저히 참아지지 않더군요. 그날이 김장하는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없을 때 둘이서 딱 그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런 말을 어른들이나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안 할 줄 알고 그런 거였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참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걸 보고 일부러 울먹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막말하시는 건 참아도 저희 유나한테 그러시는 건 못 참아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애도 열등감을 느낄 거라는 둥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키울 거예요. 다만 너무 이른 나이에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보내고 싶지 않아서 내린 결정이에요. 시어머니가 모든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니들 또 둘째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등장에 두 사람이 움찔 놀라더군요.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는 거죠. 남이 원하지 않는 걱정을 우리는 쓸데없는 오지랖이라고 한다. 둘 다 아무 말 못하고 입을 삐죽이더군요. 집 좀 사준 걸로 이렇게 몇 년을 꽁해서 동서를 괴롭히고 그러는 거 어디 밖에 소문날까 무섭다. 나 참 부끄러워서 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돌아섰고 시어머니가 자리를 뜨자마자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저를 노려보더군요. 애 걸고 넘어지는 거 그만하세요. 그건 저도 안 참아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사실 여태 이야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다 같은 동네에 살거든요.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이 동네가 학군이 좋다고 해서 아이들 때문에 살고 있고 저는 남편 직장에 가까워서 여기에 집을 얻었습니다. 세 집 다 전세기네요. 아니 정확히는 저희 집은 전세라고 알고 있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제 집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 가지 더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동서들이 지금 사는 전셋집도 다 제가 집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 이름이 흔해서 별 생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그 둘이 집주인이 누구라는 사실까지 공유할 일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사실 저도 놀란 부분이었어요. 그냥 대리인을 통해서 늘 계약을 진행해왔었는데 이름이 둘 다 똑같아서 봤더니 동서들이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말했었습니다. 와, 신기하다. 그런 우연이 다 있네. 자기가 집주인이라는 거 알면 그 자존심에 많이 스크래치가 나겠는데? 근데 알 일이 있겠어? 뭐 내가 말할 것도 아니고. 형수님이랑 재수씨가 너무 많이 뭐라 하면 확 말해버려. 아직까지는 참을만 해. 라는 대화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남편에게는 다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자신의 형수와 재수씨가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 괜찮으니 다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형님들에게 무시를 받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차마 부인 덕까지 본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결심은 곧 깨지고 맙니다. 저희 시댁에는 한 가지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어요. 나이에 5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5년에 한 번꼴로 집마다 100만 원 정도씩 모아서 큰 생일 선물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는 명품백을, 시아버지 생신에는 골프채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큰형님 생일에는 비싼 명품 자켓을 해드렸고 작은 동서 생일에는 갖고 싶다던 비싼 가구를 했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시어머님이 비싼 가방을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오는 선물을 받는 제 생일이었어요. 큰형님이 묻더군요. 동서는 생일 선물 뭐로 받고 싶어?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진짜? 진짜 아무거나 상관없어? 네, 뭘 알아서 해주시면 아무거나 감사히 받을게요. 사실 진짜 별로 필요한 게 없었거든요. 사치하는 성격도 아니고 딱히 진짜 집에 필요한 물건이 있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이참에 좋은 옷 한 벌 받으라고 했지만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그런 옷 입고 나갈 곳도 없잖아요. 그냥 뭐 사달라고 말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알아서 달라고 했어. 가방이나 옷 같은 거 사주겠지? 그게 제일 무난하니까. 그래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알잖아. 나 아무거나 잘 들고 입는 거.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제 예상치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서, 생일 축하해. 형님, 생일 축하드려요. 선물을 미리 주겠다고 저희 집에 와서는 한참을 집을 둘러보며 미적 감각에 어쩌고 좋은 집 얻어주면 뭐하냐 어쩌고 하면서 품평을 해대더니 제가 인상을 팍 쓰니까 조그만 상자를 건네며 제 생일 선물이라고 주더군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상자가 작아서 뭔 반지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사왔나 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니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이 들어있더군요. 바로 키였습니다. 무슨 키인지도 모를 키요. 자동차 열쇠야. 네? 일단은 자동차라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정체에 놀랐고 그 다음은 자동차 키의 생김새였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다 열쇠로 돌리는 키 방식이 아니라 누르는 버튼키 아닌가요? 근데 열쇠였어요. 요즘도 열쇠로 여는 차가 있나? 하고 일단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동차를 왜 선물로 사왔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자동차를요? 왜 갑자기 자동차를? 우리 다들 한 집에 차 2대씩 있는데 동서네만 한 대잖아. 동서도 면허 있다며. 큰도련님 안 계실 때 차 필요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렇다 한들 자동차를 선물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이 집 저 집 선물로 쓰기로 한 예산은 뻔한데 그 가격 안에서 자동차를 살 수 있을 리도 없고 말입니다. 제가 계속 키를 보면서 의문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자 작은 동서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일단 나가요. 나가서 차부터 보세요. 그리고 이왕 저희가 이렇게 차도 사드렸는데 시승식 이런 것도 해야죠. 그래, 주차장에 세워놨으니까 나가서 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마주보고 웃더군요. 그 웃음이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게 또 못된 짓을 하리라는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각오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차랍시고 사온 자동차 앞에서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어이가 없고 지금 눈앞이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서 말입니다. 왜? 자동차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어이없이 자동차를 보고 있자 둘이 함께 한다는 말이 그렇더군요. 그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가져온 듯한 몰골을 하고 있었어요. 열리는지 궁금한 낡은 문짝과 얼마나 긁혔는지 움푹 패여서 구멍이 날 것 같은 보닛, 또 열어보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먼지가 쌓여있는 게 밖에서도 보일 만큼의 더러운 내부까지요. 이걸 지금 돈 주고 사오신 거예요? 저를 먹이기 위해서, 오직 저를 기분이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차를 돈을 주고 사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의 쓰레기였습니다. 그냥 타고 어디 집 앞에도 나가지 못할 몰골을 하고 있는 자동차였어요. 우리가 애써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안 드나 보네?
형님 수준에 딱 맞는 걸로 준비했는데, 왜 그러실까? 그러게나 말이야. 둘이 빈정거리며 깔깔 웃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열이 머리 끝까지 뻗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는 기분은 일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장난을 쳐도 정도가 있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짓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깔고 이야기하니까 두 사람은 잠시 놀란 듯 하더군요. 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화를 누르며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장난이라니? 정성껏 준비한 선물에 말이 너무 심하네. 그러게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자동차 구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이내 다시 빈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듯 했어요. 장난에도 정도가 있고 수준이 낮게 구는 것에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학창시절에 마음에 안 드는 애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유치하고 격떨어지는 짓입니까? 못되게 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나이도 들 만큼 든 양반들이 애들이 자기 엄마들 이러는 거 알아요? 제가 못 참고 와다다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약간 놀란 얼굴로 바라보던 두 사람이 애들 이야기라 하니 욱한 것 같더라고요. 꼴의 엄마라고 말이죠. 여기서 애들 이야기가 왜 나와? 건드려도 될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그 말에 피식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애들 이야기에 그렇게 욱하는 거 보면 둘 다 이게 못된 짓이라는 것도 쪽팔리는 짓이라는 것도 애들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도 다 아시면서 이러신 거네요? 아니, 못하는 말이 없어. 제 말에 대답은 하지 못하고 계속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르는 게 그래도 애들 이야기하니 부끄럽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와다다 쏟아내도 분노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저 차를 저 둘이서 무슨 생각으로 사서 가져왔을지를 생각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노가 커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야? 퇴근을 한 남편이 돌아왔더라고요. 휴대폰을 보니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 오셨네? 오셨어요, 큰도련님. 그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편과 마주칠 줄은 몰랐는지 꽤나 당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남편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은연중에 자신들의 남편보다 못하다고 무시했으면 했지 말입니다. 이 차를 내 생일 선물이라고 가져오셨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남편이 차를 보고 처음에는 당황으로 나중에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화가 난 듯한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동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이걸 지금 이 사람 생일 선물이라고 가져왔다고요? 두 분이? 동서가 자동차가 없는 게 불편해 보여서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예산에 맞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 안에서 살 수 있는 중고차로 고른 거예요. 이거 그 가격에 산다고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쵸, 형님? 그러니까.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둘의 모습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 싶을 때 무서운 얼굴로 두 사람을 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이거 지금 이 사람 죽으라고 이런 차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큰동서가 크게 놀라며 손을 휘젓더군요. 아니, 서방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으라고 선물을 해주다니. 아님, 형수님 눈에는 이 차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지금 이 사람한테 선물해 주시는 겁니까? 예? 남편의 큰 목소리에 형님이 한번 움찔하더니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더군요. 작은 동서는 옆에서 쫄아서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런 간땡이로 이런 짓을 잘도 했더군요. 좋은 마음으로 한 선물을 이렇게 오해하면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서방님. 형님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했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던 작은 동서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요. 그런 두 사람을 보고 남편도 더 화가 난 게 느껴졌지만 저도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그럼 저거 타봐요. 제 말에 두 사람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뭐? 저 차 들고 가서 타보시라고요. 내가 저런 똥차를 왜? 하더니 움찔하더군요. 자기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오직 저에게 못되게 굴기 위해서 저 차를 선물이랍시고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걸 본인 입으로 듣고 나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네. 이제는 웃음이 나오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계속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뭔가 결심한 듯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두 사람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남편의 낮은 목소리에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자존심을 끝까지 굽히기 싫다는 듯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막내 동서는 있어? 아니요. 저도 없는데요. 또 둘이서 짝짝꿍에 아주 잘 맞는 듯한 말투로 그러더군요. 무슨 개그 콤비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고 이러세요. 대체 나중에 얼마나 후회되라 하시려고. 남편의 그 말에 큰 동서가 비웃듯 헛웃음을 짓더군요. 누구긴 누구야. 둘째 동서지.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가진 거 없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집 뜯어간 둘째네. 그 집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고.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놀랐고 큰 동서도 놀랐고 작은 동서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놀랐고 저 두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라 놀란 거였겠죠. 남편의 그 말에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생각하던 두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지금 뭐 잘못 드셨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집, 이 사람이 해온 거라고요. 저희 집에서 해준 게 아니고. 둘째 동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저 사람 집이 저희 집에 10배는 더 부자거든요. 그 말에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저를 동시에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시선이 깔려 있었어요. 뭐 이해가 안 갔던 것도 아닙니다. 몇 년을 숨긴 채 살았으니 말이에요. 제가 티를 낸 것도 아니고.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렇지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니까요. 돈이 그렇게나 많은데, 왜 이러고 살아요? 그 말에 제가 욱했어요. 이러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데요? 아니, 우리가 맨날 없다 없다 해도 듣고만 있고 또 동서 사는 게 막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진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좀 궁상 맞은 편이지? 저는 제가 막 사치를 하지는 않지만 궁상 맞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저 두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보더라고요. 집안 행사나 뭐 돈 쓸 일이 있으면 항상 제 몫은 냈었는데 어디서 그런 게 느껴졌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가 뭐 돈 내라고 한 거 안 낸 적 있어요? 형님이나 동서한테 손을 벌린 적이 있어요? 집 하나 받았다고 알고 있었던 걸로 여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목 떨어져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사람 괴롭히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말을...
두 분 집도 다 이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동서의 말을 남편이 다시 한번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두 사람에게 정말 청척병력 같은 말이었어요. 집주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몇 년을 무시해왔던 저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고개를 젓다가 뭔가가 생각난 듯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아마도 집주인 이름이 박은지겠죠? 그 말에 작은 동서도 저와 큰 동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 박은지가 그럼 작은 동서의 집주인 이름도 박은지야? 큰 동서의 물음에 작은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둘 다 잠깐 멍한 얼굴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제는 믿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거짓말. 이게 현실이라고? 꿈 아니겠죠?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렇게 몇 년을 없다고 무시하면서 자기들 발 아래 뒀던 제가 무려 집주인이라는데. 장인어른이 이쪽에 땅이랑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근방에 이 사람 이름으로 된 집이 많습니다. 이 사람도 대리인을 통해서 매번 계약해서 계약이 다 될 때까지 두 분이 세입자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몰랐고요. 대체 왜 여태 거짓말을 하면서 숨긴 거예요? 저랑 만날 때부터 사람들이 저한테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아서 저런 여자를 만나냐는 둥, 너는 결혼하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도 되겠다는 둥,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연애하는 동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저도 이 사람도 지쳐서 제가 집에서 형님이랑 동생한테 취임해서 사는 거 알고는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이 사람이. 제가 거들었습니다. 부인 덕에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 더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자고 했는데 형님이나 동서 같은 몰상식한 사람이 있는 줄은 제가 미처 예상을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밝히게 되리라는 것도 말이죠. 당황한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뱉고는 돌아섰습니다. 저 차보다 몇천 배 더 비싼 차, 일시불로 살 수 있는 돈의 몇 배가 제 통장에 있으니까 제 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저 차 그대로 들고 돌아가세요. 진짜 제가 무슨 짓을 더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경악에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동서 둘의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긴 했습니다. 다음 날 주차장을 확인하니 차가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걔들이 네가 그거 좀 받아갔다고 오죽 유난을 떨어댔니?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충분히 그럴만했다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이 나를 생각해서 여태 이렇게 지내온 게 나는 더 신경 쓰이고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라도 할 말 다 하고 유세도 좀 부리고 살아.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다는 남편 말을 들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위해서 숨겨온 건데 오히려 마음에 짐이 된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입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느끼게 했던 사건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말이죠. 그리고 정말 바로 다음 날 큰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바로 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바로 다음 날에 올 줄은 몰랐어요. 동서, 뭐해? 우리 오늘 쇼핑이나 같이 갈까? 나간 김에 브런치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자.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는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비꼬는 기색 없이 말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말이죠. 약속을 잡고 나간 자리에는 제 예상과는 달리 형님 혼자 나와 계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동서랑 같이 나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란 얼굴로 물어봤었습니다.
동서랑 같이 나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누구? 막내 동서? 가족들끼리 모일 때나 만나지. 평소에는 잘 만나지도 않아. 우리 그렇게 안 친해. 안 친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 잘 맞아서 저를 볼 때마다 괴롭혔냐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싸우자고 나온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나 어제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봤어. 그동안 내가 동서에게 했던 일들 말이야. 어머님이 동서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에 시작된 거라고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많이 미안해. 정말 반성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태도가 변하는 게 정말 당황스럽네요. 제 말에 형님은 눈치를 보더니 슬쩍 말하더군요. 물론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맞지만 그날 동서 선물로 자동차를 하자고 먼저 말한 건 막내 동서였어. 그건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정말. 결국 자기도 좋다고 동의해서 같이 선물을 해놓고선 이제 와서 슬쩍 책임을 넘기더군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작은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집 주변으로 찾아뵐까 하는데. 정말 짠 듯이 작은 동서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두 사람 멋짠 거 아니지? 나 낮에는 형님 만났는데. 그 말에 작은 동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더군요. 큰형님이 찾아왔었다고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분명히 나한테는 절대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지 말고 우리 자존심을 지키자고 해놓고서 자기가 먼저 홀랑 전화를 해서 만났다고? 혼자서 혼잣말을 그렇게 말하더니 저를 보고서는 묻더군요. 큰형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자동차 일 포함해서 그동안 자기가 너무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 참. 그리고 나 자동차 선물해주자는 아이디어는 작은 동서가 먼저 이야기한 거라며? 네?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큰형님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저는 말만 꺼낸 거고요. 업체랑 차종 이런 거 찾아와서 이거를 하니 저거를 하니 하면서 난리를 친 건 큰형님이라고요. 그때였어요. 뭐? 그 소리에 저와 작은 동서가 둘 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이 서 계셨어요. 사실 여기 오기 전 집에 잘 들어갔냐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때 일부러 말했습니다. 작은 동서와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걸 말입니다. 그래도 진짜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왔더라고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작은 동서는 처음에 큰 동서의 등장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이잖아요. 신나서 차종이 뭐 어쩌고 이게 더 구식이고 어쩌고 한 것 형님이잖아요. 그러는 자기는 이런 선물이 어떨까요? 하면서 신나서 매일매일 나한테 이거하니 저거라니 해놓고서는 나는 처음에 분명히 적당한 옷 한 벌이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 그래서 지금 그게 다 제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했다는 말이야? 결국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이 크게 붙었습니다. 그곳이 남의 업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까지 들어가고 나서야 끝이 났어요. 경찰서에 앉아있는데 아주버님과 도련님 그리고 남편이 함께 오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와 경찰에게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고서는 아주버님과 도련님은 부끄러우신지 연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그리고는 다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날 사건은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시댁 어르신들도 다 알게 되었고요.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불려가 혼쭐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갈 줄 알았는데 이사를 둘 다 가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 학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학군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를 온 거니까
쉽게 다른 동네로 갈 수는 없었겠죠. 한동안은 그렇게 동네에 소문을 몰며 숨어 다녔어야 했습니다. 그 둘이 말이죠. 하지만 이내 잠잠해졌어요. 집 재계약 기간이지? 아, 벌써 그렇게 됐나? 그리고 동서들의 집 재계약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동네가 정말 비싸기도 하지만 학군이 좋아서 점점 더 가격이 올랐거든요. 시세대로라면 저도 가격을 올렸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안 살면 모를까 살고 있고 살고 오고 또 그러면 좋든 싫든 얼굴을 마주칠 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애초에 올릴 생각이 없기는 했습니다. 동서, 오늘 집에 가도 될까?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집 계약 문제를 이야기하러 올 거라는 걸 말이죠. 한우다, 굴비다, 과일이다.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아,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뭘 이렇게 많이. 에헤, 그냥 내가 동서 생각하는 마음이지 뭐. 그러고는 한참을 안부나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더니 본론을 꺼내더군요. 역시나 전세금을 동결시켜달라는 거였습니다. 애초에 받을 생각이 없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속보이게 행동하니 짜증이 나긴 하더군요. 평생 안부 인사 한번 먼저 하는 법이 없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도 시세가 너무 오르긴 해서 동결시키면 다른 집에서 말이 나올 텐데요. 에이, 우리가 가족인 건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입을 대겠어? 우리라고 하는 것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애를 태워볼까 했지만 그것마저 귀찮아서 알겠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동서도 그대로 짠 듯 비슷한 선물들을 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 아직 형님이 가지고 온 것도 다 못 먹었는데. 그 양반이 벌써 왔다 갔어요? 하여간 발은 더럽게 빨라. 어쨌든 고마워. 전세금 이야기하러 온 거지? 직설적인 저의 물음에 작은 동서가 웅얼거리며 답하더군요. 뭐 안부도 물을 겸 겸사겸사? 안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봐. 상대하는 것도 귀찮아 얼른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더군요. 고맙다. 형님밖에 없다. 제가 더 잘하겠다와 같은 말을 엄청나게 듣고서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두 사람은 진짜 저에게 잘했어요. 물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연기와 같은 표정과 누가 봐도 입에 발린 말들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와 동서 둘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속 시원한 사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살면서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막 엄청나게 복수를 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만날 때 제 속을 뒤집어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다행인 일이었죠. 그리고 남편도 형과 동생에게 마누라 덕을 보느니 어쩌느니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자기 부인들이 너무 잘못한 게 있으니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겠지만요. 형이랑 동생이 무시하면 이야기해. 전셋값 그냥 최대치로 확 올려버릴 테니까. 말만 들어도 너무 든든한데? 나 장가 잘 온 거 맞네. 그니까 당신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나 같은 부인을 만나? 이제는 그런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엔 참 스트레스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마음도 여유로워졌나 봅니다. 저는 계절이 바뀌면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갈까 합니다. 사실 시집을 오기 전에 부모님과 살던 집은 더 큰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사로 오면서 작은 집으로 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나름 제 딴에는 눈치를 본다고 그렇게 한 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란 듯이 다 하면서 살려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질투하면서도 저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들을 보는 걸로 벌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요즘 저녁엔 날이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남들이 시댁살이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런 건 다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일어나는 여자들 문제이니 별거 아니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홀 시아버지라 그런지 왠지 이런 관계를 맞춰가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런 것들을 아들이 중간에서 좀 잘해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며느리 눈치를 보는 건지 서운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창 일하던 때에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사실 아내 혼자서 아들을 거의 보다시피 했어요. 저도 잘 못 챙겨주었던 것들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별 방도가 없다 보니 딱히 시간도 나지 않고 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장가 가서 자기 애를 챙겨가며 며느리랑 시간을 보내는 걸 보니까 우리 때는 안 저랬는데 싶어서 희한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쁘긴 똑같이 바쁜 것 같은데 어떻게든 주말이며 언제며 꼭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더군요. 요즘 아빠들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하고 애도 잘 봐야 한다던데 그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을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있어 맞는 모습인 것 같아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아들에게 그닥 해준 것 없이 키워와서 그런지 괜히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며느리도 나름의 고생이 많겠지만 우리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네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좀 느끼게 된 게 많았어요. 아무리 애를 낳고 힘들어도 그렇지 밖에서 일하고 온 아들이 자연스레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따라다니며 돕는 걸 보니까 마음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에 와서 지내게 된 건 아들네가 먼저 제안한 것이긴 했어요. 제가 평생 자기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아왔던 것들이 마음에 걸렸던지 아들이 며느리를 설득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며느리는 썩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모양이고요. 우리 집에 둘이 나란히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말을 할 때 표정을 보니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아랑곳 않고 자기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혼자 되는 거 싫다고 저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에휴, 그냥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뭘 돌려서 얘기하셨어요. 사실 나도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썩 편치 않고 우리끼리 잘 의논해서 모시기로 했으니 그렇게 살아요. 네? 저도 내심 혼자서 지내는 건 싫었고 일생을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아오다 보니 외로운 건 정말 별로더라고요. 저처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는 지인을 봤는데 자식들도 아무리 가까이 산다지만 그것도 점점 잘 안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왠지 좋게 보이지 않았고 뭐 상황만 된다면 아들네랑 같이 살고 싶긴 했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건 며느리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내내 자기도 좀 옆에서 같이 거들며 말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2살배기 손녀를 안고 딴 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참 곤란한 게 한창 젊은 애가 그다지 싹싹한 구석이 없어요. 좀 살갑게 말도 하고 그럼 좋을 텐데 맨날 뾰루퉁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말 걸기도 괜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한 집에서 그것도 자기 시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손녀는 제가 무척 귀여워했었기에 아들과 손녀가 이 집에 있는 것 정도로 일단 만족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들이 출퇴근을 늘 일정하게 하고 있으니 정년퇴직을 한 저나 며느리와 손녀가 한 집에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며느리가 매일 집에만 있진 않았어요. 손녀를 데리고 문화센터니 어디니 간다고 하면서 늘상 바쁘게 사라지기도 하고 뭐 애기 엄마들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 계속 붙어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아들보다는 서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있다 보니
각자 생활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조금씩 이견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미 하늘 날아간 아내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살림은 진짜 말끔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집과 관련해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어찌나 털털한지 자기 시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집인데도 냉장고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툭 하면 애기 데리고 마트와 시장 같은 데를 가서는 반찬을 사다가 내놓더군요. 아니, 애기 키우는 엄마가 자기 손으로 밥해 먹는 일이 거의 없이 반찬을 이렇게 사서 가족들에게 먹인다는 게 좀 이해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하는 일은 어쩌다가 가끔씩 국이나 끓여놓거나 밥만 해두는 정도더라고요. 저를 비롯해 자기 남편인 우리 아들의 입맛이나 그런 건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구색 맞춰 늘어놓고는 다 차렸다며 드시라고 하고 있으니 게다가 그 설거지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우리 아들이 하고 있으니 볼 때마다 계속 거슬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지켜보다가 며느리한테 얘기했는데 하지 말 걸 그랬나 싶어요. 이걸 말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얘 지우애미야. 명철이 한창 일하고 들어와서 힘든데 설거지 시키는 게 어딨냐? 밥 차렸으면 치우는 것까지 네가 맞춰야지. 돈 벌어오는 사람 집안일까지 시키는 거 아니다. 니네 시어머니는 나한테 한 번도 그런 거 시키지 않았다. 이런 걸 일일이 말해야 하는 것도 좀 그렇구나. 아무래도 집안의 어른이 싫은 소리해서 그런지 밥 먹다 말고 조금 분위기가 냉랭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잘못한 건 야단쳐서라도 바꿔야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쓴소리를 하게 된 건데요. 며느리는 제 말에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입이 툭 붉어져 나와서는 바로 대꾸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대들더라고요. 저 아버님, 저도 이 사람만큼 밖에서 시간 바쁘게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챙겨서 가족들 먹이고 남편 출근시키고 집 청소도 했고요. 저랑 지우는 오전에 문화센터도 있고 오후에 예방접종도 있고 계속 유모차 밀며 혹은 애기띠 하면서 여기저기 멈춰 서는 데에서 기저귀도 갈고 그러고 장까지 보고 애는 놀겠다고 내려달라고 하고 또 놀아주고 저도 오늘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들어왔어요. 적어도 저 사람은 회사에서 밥이라도 편하게 직장 사람들이랑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설거지 하나만 부탁한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쩍 벌어진 저를 보고 며느리는 저 말을 해놓고 저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을 먹더군요. 아들은 분위기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자기는 괜찮다며 아버지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흐름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앞에서도 저렇게 정색하고 말을 받아쳐댔는데 평소 자기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알겠더군요. 결국 저도 못 참고 더 말하게 되어버렸고 이후 저와 며느리는 냉전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얘 지우애미야. 너 말을 이상하게 하는구나. 말이 왜 그렇게 되냐? 누가 너 보고 안 힘들다고 하니? 어른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 일단은 알겠다고 해야지. 거기다가 따박따박 대들면서 내가 뭔 잘못이냐고 할 건 또 뭐냐? 응? 너 그렇게 바쁘고 잘났으면 네가 지우 집에 두고 나가서 일해라. 애기 엄마가 애 보는 게 뭐 그렇게 힘들고 대단한 일이랍시고 앓는 소리를 해대고 있냐? 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면서 대체 반찬도 이게 뭐야? 내가 그간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죄다 플라스틱 판때기에 받아온 반찬들을 밥이랍시고 내놓는 애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할 말 있으면 더 해봐.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니 옆에서 칭얼대던 손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아들이 그만들 하시라고 하는데도 며느리는 말을 끝내지 않더라고요. 이쯤 되면 누가 잘못인지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아버님이야말로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애기 엄마가 애 보는 게 뭐가 힘들다뇨. 저
임신해서 막달에 병원에 계속 있다가 지우 조산하고 저도 응급 상태였던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러세요? 그때도 저한테 남들 다 똑같이 애 낳는데 왜 그렇게 앓는 소리 하냐고 하시더니 아버님 눈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시나 봐요. 그러더니 숨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가더군요. 저 아직도 회복이 제대로 안 돼서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아버님 혼자 계신 거 안 돼 보인다고 같이 살자고 자꾸 조르는 통에 이렇게 같이 모시게 된 거예요. 집안일이나 이런저런 거 잘 못할 수도 있고 아버님도 살뜰히 못 챙겨 드릴 거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래서 남편도 자기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서 저희끼리는 얘기가 됐어요. 이런 것도 싫으신 건가요, 아버님? 진짜 듣자 하니까 아주 저를 가르치려 들려고 나를 잡은 건지 며느리는 눈에 살기를 띠면서 벅벅 대들어대는데 저한테 뭐가 그렇게 한이 맺힌 건지 주절주절 끊지도 않고 계속 넋도리를 이어가더군요. 듣다 못한 제가 주먹으로 식탁을 콱 내리치면서 작작하라고 어른 알기를 먹같이 하는 거냐고 화를 내니 그제서야 입을 다물긴 했어요. 진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마누라 없이 혼자 남은 호래비는 다 이런 식이 되는 건가 싶어서 서럽더군요. 아들은 이때 겨우겨우 지 부인을 방으로 들여보냈고 저에겐 아버지가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뭔 좋은 꼴을 보겠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집을 내주고 같이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물론 아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짜로 아버지 집에서 살 수는 없다며 생활비도 일정하게 주곤 있어요. 아들 버리는 제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했지만 굳이 준다고 하니까 받기는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모아두었다가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받고 있었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재정이 대략 눈에 보였거든요. 그럼 며느리가 정말 하나라도 아끼고 제대로 살림을 해야 맞는 건데 젊은 애가 계속 어디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하면서 골골대면서 죄다 반찬이라고 사오고 애 어디 수업 받으러 간다면서 택시나 타고 다니고 앉았으니 제가 화가 날 수밖에요. 정말 보면 볼수록 다 거슬리고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었어요. 하나씩 물꼬를 트고 조금씩 개선을 해보려고 했더니 무슨 본인이야말로 뭘 참고 있다가 터뜨린다는 식으로 우르르 말해가면서 자기 반성은 하나도 없고 저한테 따져대는데 진짜 근본도 없고 너무 화가 나더군요. 저도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며느리에게 안 좋은 감정이 들기는 했으나 며느리 역시 같은 마음이었던 건지 집안에서 말 한마디도 않더군요. 제가 말을 걸어도 퉁퉁거리면서 짧게 답하고 눈도 맞추지도 않는 거예요, 글쎄. 밖에 나가 있을 때 전화를 해도 거의 받지도 않길래 들어왔을 때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냐고 하면 바빠서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라 할라치면 꼭 애기 핑계를 대가면서 애 씻겨야 한다고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고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시아버지를 무시해대니 볼수록 정말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가운데서 아들만 계속 눈치 보고 지 마누라 졸졸 쫓아다니고 있으니 제 눈에 며느리 어디가 예뻐 보이겠나요? 며느리라는 건 자고로 결혼을 해서 서방을 얻었으면 정성으로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바쁘고 대단한 일을 한답시고 그렇게 건방을 떨면서 시애비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혈안이 되어서 도끼 있게 맞받아치는데 손녀를 낳고 자기며 애기며 중환자실에 지냈던 시간이 좀 있다 보니 그때 성격이 저렇게 날카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벌써 그게 당장 어제 일도 아니고 1, 2년 지난 데다가 자기도 살만하니까 저렇게 애 안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하려고 하면 그렇게 귀신같이 눈치채고 바로 애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래놓고는 저녁 늦지막이 들어오고 말이에요. 저도 참다 며느리의 이런 모양새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 너무 화가 났고
보통 애 데리고 밖에 다니다가 거의 4, 5시쯤 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확 터뜨렸어요. 너는 애 엄마가 애를 안고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냐? 아, 그렇게 밖에서 돈이나 쓰고 돌아다니고 집은 이따위로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뭘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집에 있다가 도저히 화딱지가 나서 못 참겠더라. 아, 빨래는 잔뜩 밀려있고 쓰레기도 제깍 좀 갖다 버리고 했어야지. 웬 놈의 여자가 이렇게 칠칠 맞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는 거야? 애 키우는 애미가 자식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냐? 이때는 마침 아들도 퇴근하기 전이었고 며느리와 아주 단판을 봐버릴 생각으로 저도 참았던 말들을 쩌렁쩌렁하게 질러댔어요.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 아주 얼척이 없다는 표정으로 한창 저를 보더니 대답도 않고 유모차에서 손녀를 안아 일으켜서 빼낸 다음 방에다 뉘이러 가더군요. 그래놓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역시 얘는 보통 애가 아니더군요. 아버님, 대체 왜 이러세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그러시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시면 애라도 좀 자거나 할 때 말씀을 하시던가. 애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시면 교육상 안 좋아요. 그래놓고 손녀가 잠든 안방을 힐끗거리더니 주방 쪽으로 가서 얘기하자며 식탁 쪽으로 가더군요. 일단은 저도 흥분했다 싶어 식탁에 마주하고 앉아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도통 통하지가 않은 겁니다. 무슨 애가 집에서 사돈한테 어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저리 받아치는 것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저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고 싫으세요? 아버님이 은근히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제 몸도 간수하기 힘들고 애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리로 온 거예요. 잘만 살고 있던 집도 지우 아빠가 처분하자고 해서 그리하고 왔고요. 아픈 사람이 애까지 돌보다 보니 집이랑 애랑 둘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서 그나마 우선순위인 애한테 집중했어요. 살림이 아버님 눈에 마음에 안 드실 순 있지만 전 그걸 다 맞춰드릴 생각은 없어요. 어쩜 이놈의 며느리는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정남이가 떨어지는 건지 차라리 얘네를 나가라고 해야 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이 되더군요. 계속 지 아프다고 골골대면서 쏘아붙여대니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저도 몸이 말짱하면 집이고 뭐고 다 잘 챙기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몸이 정말 안 좋고 힘든 상태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몸 챙기고자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불만이세요? 왜 본인 아들 귀한 것만 생각하시고 며느리가 아픈 몸으로 애 키우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건 안 봐주세요? 하여간 며느리는 늘 저런 식으로 어디가 정확히 아픈지 말도 안 하면서 늘 뭉뚱그려 자기가 무슨 내 또래라도 되는 양 앓는 소리만 내더군요. 그렇게 이리 피해대고 저리 피해서 도망가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저는 아예 일을 딱 잘라서 정해버렸습니다. 진즉 이렇게 할 걸 싶더군요. 너 그런 구구절절 쓰잘데기 없는 소린 좀 집어치워. 네 할 도리를 다 해놓고 말을 해. 그래야 말이 먹히지. 집을 이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다니고 돈은 펑펑 쓰고 다니는 주제에 뭐? 아파서 그러니 알아달라고? 아니 이 집이나 가서 그딴 소리 해라. 니네 엄마 아빠나 그런 얘기 들어주지. 어디 시애비를 이런 식으로 학대해놓고 그걸 핑계라고 대고 있어. 네 눈엔 내가 다 우습게 보이지? 그러자 며느리는 곧장 받아치더군요. 아버님, 뭐라고요? 학대요? 세상에. 학대라뇨? 제가 뭘 학대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설마 집 좀 정리 안 하고 마음에 안 드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노인네 잘모시겠다고 들어와 놓고선 집을 쓰레기 구덩이처럼 해놓고 다니고 있고 냉장고는 음식이 곰팡이가 썩어서 굴러다녀. 그지도 이런 집은 안 쳐다보겠다. 어?
당장 네 할도리나 하고 아프네 힘드네 소리래. 얼른 당장 싹 다 안 치우냐? 저도 이때 정말 제어가 안 될 정도로 머리 끝까지 화가 올라서 말했고 며느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멍청하게 서 있더군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그제서야 청소기를 질질 끌고 나와서는 밀어대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팡팡 소리를 내가면서 청소기를 끌어대고 우장창 밀어대더군요. 진짜 이 순간 정말 피 튀기듯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일이 날 것 같은 긴장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정말 간만에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꼴을 보고 있었어요. 지가 할 일도 다 내팽겨치고 저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뭔 말이 그리 많은지 이제서야 못 이겨 움직이는 꼴을 보니까 더 화가 치밀더군요.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여기저기 식탁 밑이나 카페트 쪽을 화가 난 듯 쾅쾅 내려치면서 밀어대는데 진짜 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우애미 너 기분 나쁘다고 지금 티내는 거냐? 조용히 못해?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올려다보니 숨을 한번 확 몰아쉬면서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요. 좀 그냥 두세요. 이런 말을 며느리한테 듣고 그냥 바보 천치 마냥 가만히 있는 시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이게 보통 시애미를 밥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싶어 결국 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더군요. 그게 지금 청소를 하는 거라고? 더 구석구석 닦아. 이게 뭐냐? 이 먼지 구덩이.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팍팍 쉬어가면서 거실을 밀고 제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러면서 방문을 확 열어두더니 침구와 옷이 쌓여있는 제 방을 이제서야 처음 제대로 들어와 봤으면서 갑자기 한껏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방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웬 냄새야 이게 다? 안 되겠다. 그러더니 인상을 한껏 쓰고는 페브리즈를 갖고 와서 세상 요란하게 무슨 화초 샤워를 시키듯 방 안이 다 젖도록 뿌려대는 거예요. 야, 너 적당히 뿌려라. 사람 자는 방에 이걸 그렇게 세게 뿌려대면 어떡해? 그러자 며느리는 아주 잘 됐다는 듯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는데 저도 완전히 한계를 넘어서 폭발해버렸어요. 아니, 방에서 이렇게 호레비 냄새가 나는데 어떡해요? 저보고 청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쩜 본인 방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쓰시면서 세상에... 그러면서 계속 방 입구에 서 있는 제 주변까지 뿌리면서 액체가 제 눈가까지 튀는데 못 참고 페브리즈를 며느리 손에서 확 낚아채서 거실로 던져버렸어요. 땡강 하고 소리가 나면서 거실 벽면에 맞고 떨어져서 거품이 부글부글 맺혀있고 그 상태로 잠깐 정적이 한참 있었습니다.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던 며느리는 그대로 옆에 세워있던 청소기며 다 발로 밀어뜨리더니 그대로 안방에 들어가더군요. 이게 어딜 가나 해서 쳐다봤더니 그 길로 자는 손녀를 억지로 안아들고 낑낑거리면서 현관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대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씩씩거리면서 재빠르게 신발을 신더니 나가버리더군요. 이날 하도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서 그런지 저도 목이 거의 나갔고 정말 하다하다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더 할 말도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씩씩거리다가 이러다가 안 되겠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말 좀 하려는데 이미 전화가 걸려오고 있더군요. 그래서 얼른 확 받았는데 어째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아마 지 마누라한테 미리 전화가 갔나 보다 싶어서 저도 제 입장을 말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평소 같지 않게 자기 말만 하더라고요. 아버지, 왜 일을 이렇게... 지우 엄마가 글쎄
자기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친정에 갔다는데요. 아버지, 왜 그랬어요? 뭐라고? 아니 명철아, 걔가 그따위로 말을 하더냐? 누군 지가 좋아가지고 데리고 살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랬더니 아들이 말을 갑자기 막는 겁니다. 아니요 아버지, 그만해요. 그게 지금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나는 그래도 아버지 혼자 되시고 적적할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서 애엄마 끌고 같이 살려고 들어온 건데, 내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지유 엄마 갑상선도 안 좋고 몸이 좀 힘들다고요. 그깟 집안일 제가 좀 챙겨주면 뭐가 어떻다고 자꾸 그렇게 일을 만드세요. 아버지가 그럴수록 나만 지유 엄마랑 사이 더 나빠지고 힘들다는 거 몰라요? 아프다는 사람을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대고. 어째 아들은 제 얘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며느리랑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대고 있는 걸까요? 화도 하지만 진짜 억울하고 내 말도 못하게 입을 막는 것 같아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에서 애도 자는데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했다면서요. 게다가 뭘 뿌렸는데 그걸 마음에 안 든다고 뺏어서 집어 던졌다니. 아버지, 이제 난 그 집에 아버지랑 지우 엄마 둘이는 못 놔두겠네요. 진짜 이거야말로 직장에서 일이 하나도 손에 안 잡히고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버지, 우리 그냥 나가서 따로 살게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어요. 아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니 며느리가 친정 가서 당분간 안 돌아온다고 했다며 거기 들러봐야 된다고 끊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는 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몇 달이 되도록 그 상태이고, 아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떨어져서 살 순 없다며 집을 얻어서 곧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기왕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들어왔으면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양쪽 말도 다 들어봐야지. 혼자 남겨진 아비를 두고 저렇게 지 마누라 눈치를 보는 아들이 이젠 저도 미워지려고 합니다. 늙으면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더니 정말 다 환멸스럽고 지긋지긋하네요. 나가든지 말든지 저도 이제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손녀가 보고 싶긴 하지만 저렇게 며느리가 죽일 듯이 핏대를 세워 절대 안 보여드린다며 발악을 한다는데, 진짜 어디서 저런 걸 부인이라고 얻어와서 지 아비한테 저렇게 불효를 하는 건지. 다 제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요? 요즘 너무 답답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 초반으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2살 위인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 둘을 두고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무척 평온하게 살고 있지만 결혼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좀 황당하고 화가 났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친정은 잘 사는 편이었어요. 아니, 그냥 잘 사는 편이라고 하면 너무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겠죠. 저희 집은 다이아몬드 수저는 아닐지라도 은수저에서 금수저 사이 정도는 되는 정도였어요. 저는 그냥 은수저라고 주장하곤 했는데 친구들이 금수저가 겸손을 떤다고 놀려댈 때도 있었죠. 친정아빠는 의사셨는데 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세요. 몇 년 이내에 병원장으로 승진하게 되실 거라고 하더군요. 친정엄마는 미대 교수시고 미술계에서는 상당히 이름난 화가이기도 하셔서 어디에 가도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희 집안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어디 가서도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고 가능하면 줄여서 말하는 버릇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저희 집 배경을 들으면 사람들은 저를 꺼려하거나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저희 남편과 처음 만나서 사귀게 되었던 것도 이와 관련이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만났던 동기였죠.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기 때문에 서로 친한 동기 친구들이 여럿이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저는 제 집안에 대해서 그리 말하지 않았어요. 대학 때도 제가 어쩌다 집안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던 경험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동기 친구들 중 한 명이 미술 전시회 티켓을 가지고 왔어요. 야, 우리 이번 주말에 여기 갈래? 티켓 5장이니까 우리 전부 갈 수 있어. 전시회? 어떻게 가져왔어? 우리 아빠가 그 전시회 여는 교수님 회사 직원이라서 오라고 하셨대. 동기들은 5명이었고 그 중에는 저와 남편도 있었죠. 저는 전시회 티켓을 보고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엄마 전시회다. 뭐? 동기들이 제 말을 들어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차 싶었지만 어차피 동기들과 이미 사귄 지도 2년이 넘어서 믿을만 했고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도 사실 좀 뭐해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전시회야. 이 화가분이 우리 엄마. 뭐? 진짜? 동기들은 놀라서 시끌벅적해졌어요. 그 중에서도 티켓을 가져온 동기가 얼굴색이 좋지 않아졌죠. 생각해보니 아차, 그 친구의 아버지가 저희 엄마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교수이기도 하셨지만 따로 작은 법인을 내서 갤러리를 운영하기도 하셨거든요. 와, 너 완전 금수저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긴 뭐가 아냐. 그 화가분 엄청 유명하잖아. 홍대 교수기도 하시고. 저는 머쓱하고 어색해져서 화제를 돌리고 싶었지만 동기들은 저희 엄마를 검색까지 하면서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아빠가 유명한 병원의 부원장이라는 사실까지 검색 결과에 나오자 동기들은 더욱이나 놀랐죠. 그 가운데 동기 오빠였던 남편은 조용히 웃으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동기들의 분위기가 무척 이상해졌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쟤는 금수저니까 그 정도 돈은 상관없을걸? 아유, 우리랑 쟤가 같아? 금수저치고는 검소하잖아. 이런 말이 매번 따라붙었어요. 그리고 처음 티켓을 가져왔던 친구는 제게 주눅든 듯이 보였고요. 저는 그게 무척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 게 싫어서 차도 언제나 아반떼를 타고 다녔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죠. 전 나름 다혈질에 화도 잘 내고 불이한 일이 있으면 항의나 싸움도 잘했지만 동기들에게는 아기가 없어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하루하루 회사 가기가 싫어졌고 워낙 곁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니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 말을 꺼내기도 싫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나던 어느 순간 동기들이 그런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순간 사라졌죠. 저는 뭔가 이상해서 가장 친한 동기한테 따로 물어봤는데 당시 동기 오빠였던 남편이 제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으니 더 이상 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그만두자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고맙기도 하고 뭔가 설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하고 사귀기 시작해서 결국 결혼해서 남편까지 되었죠. 사실 결혼하기 전 시댁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시댁이 경제적으로 저희 집보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특히 시어머니가 돈에 좀 욕심이 많아 보여서 그랬거든요. 어머, 박가사돈께서 병원 부원장이시라고? 네, 그 병원에 계신 지가 오래되어서 그렇게 되었네요. 안사돈께서는 교수시고, 아유, 세상에, 진짜 잘난 집안이네. 돈도 많겠다, 얘. 아니, 그렇게까지는. 강남에 아파트 있지? 몇 채나 있어? 너희 집도 친정에서 해주시지? 몇 평으로 어디에 해주신다니? 당연히 강남이지?
처음 뵌 날 쏟아낸 말씀에 저는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얼이 빠져 있다가 돌아왔죠. 남편도 민망해하는 눈치였어요. 그 뒤로 제가 친정집이 제법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는 당연히 집을 우리 친정에서 해주는 것으로 단정짓고 말하곤 했어요. 당연히 친정에서 저희 부부 집은 해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겉으로 말할 때는 체면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고 게다가 그 이상을 바라시기도 했어요.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속내를 숨기고 계시다가 결혼 후에 본격적으로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기 시작하셨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을 때였어요. 저는 그래도 시댁에서 예쁨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댁에 자주 찾아뵙고 식사를 사드리거나 예쁜 물건들을 선물로 사들고 찾아갔죠. 시어머니는 제가 좀 저렴한 식당에 모시면 노골적으로 불쾌한 내색을 하셨고 저는 그것 때문에 언제나 식당 선정까지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날도 고급 레스토랑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시어머니가 어딘가 시무룩한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러시냐, 무슨 일이 있냐라고 여쭤보았는데 시어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 전세자님,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나, 1억이나 올려달라는데 그런 돈이 우리한테 어디 있겠니? 듣는 저도 난감해질 정도로 난처한 상황이긴 했죠. 시부모님은 은퇴한 이후에 연금 외에는 아무런 수입 없이 자식들에게 받는 용돈으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쪼들리셨는데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나올 리도 없었죠. 저는 난처해하다가 3천 정도라면 저희가 어떻게 융통해 드릴 테니 나머지 돈이라도 어떻게 하실 수 없냐고 여쭸어요. 하지만 그 말에 시어머니의 안색은 더 안 좋아졌죠. 3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지만 어머님, 저희 사정으로는 그 정도가 최선이에요. 지금 아파트 사느라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그거 너희 친정에서 사준 거잖니? 세상에, 돈 많다고 시애미 우세하는 것도 유분수지.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1억이라고 하면 너희가 그 정도 돈은 부모님한테 줘야 하는 거야. 어쩜 새며느리라고 건방 떠는 거 그래도 예쁘게 봐줬더니 3천? 누굴 호구로 하나?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식당을 나가버리셨죠. 저는 뒤에 남은 채로 너무 황당해서 벙쪄 있었어요. 아니, 3천이면 저희한테도 무척 큰 돈이었어요. 친정에서는 저희 아파트를 당연히 사주신다고 했지만 전 그런 게 싫었어요. 남편도 사실 우리끼리 천천히 모아가자는 입장이었고요. 남편은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악착같이 돈 하면서 저희한테도 돈을 바란다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이 부자라는 사실에 질투하면서도 거기서도 돈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간혹 저한테 시댁에 너무 자주 가지 말라는 말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그간 모은 돈과 대출을 껴서 살 수밖에 없었고 3천도 정말 간신히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노골적으로 1억 정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거라고 하시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황당한 마음에 친정에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엄마는 너무 황당해하면서 대체 안 싸돈이 무슨 생각이냐고 대신 화를 내주셨죠. 아니, 친정 돈이 너희 부부 돈도 아닌데 무슨 1억이 애들 이름이니? 그냥 말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을 양반이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라고 뭐 여유 있게 사나? 아파트 사느라고 진짜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그 양반네 전세 아마 주인이 안 올렸을 거다. 그냥 너희한테 돈 달라는 거였어. 뻔하다.
차라도 바꾸면 또 뭐라 하겠어요. 차? 얘, 너희 시어머니 눈치를 왜 보니? 여태 너 중고 아반떼 타고 다녔잖아. 내 계속 그게 거슬렸다. 이참에 내가 아주 차를 사주마. 에? 엄마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일 나와라. 그렇잖아도 너희 아빠가 너 차 사주라고 얼마 전부터 노래를 불렀다. 그게 뭐냐고.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워낙 완강하신 데다 차도 바꾸고 싶은 참이었기에 거절이 참 쉽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 다음날 저를 바로 불러내셔서 같이 차를 사러 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신차로 벤츠 하나를 사주셨죠. 저는 너무 과하다고 기겁을 했지만 엄마는 차 한 번 사서 쭉 탈 텐데 뭐가 과하냐며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것이 고맙기도 해서 난감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신차 대기 기간이 있어서 얼마 뒤에 찾아온 벤츠는 아주 깔끔하고 예뻤어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남편도 조금 난처한 기색이기는 했지만 정작 벤츠에 타보자 역시 차가 좋다며 감탄했죠. 야, 이런 맛에 좋은 차 타나 보다. 진짜 좋긴 좋네. 그치. 이제 우리 당분간은 차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아빠가 꼭 사주라고 성화를 부리셨대. 나도 받기 싫었어.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그래. 이번에는 감사하게 받자. 우리는 기뻐서 둘이 함께 한동안 벤츠를 타고 주말마다 근교로 놀러 나갔어요. 차는 무척 매끄럽게 나갔고 운전할 때도 편했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아빠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 일이 많아서 그리 낯설진 않았지만 남편은 무척 기뻐했어요. 저는 차 자체보다는 남편이 기뻐하고 둘이 같이 여기저기 놀러 다닐 때 편하다는 게 좋았죠. 그렇게 주말 내내 계속 놀러 다닌 게 한 달쯤 되니까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얘, 너 어쩜 그동안 찾아오지도 않니? 어머, 어머님.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때 전세금 이야기로 시어머니가 화내고 나간 이후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죠. 차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남편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느라 시어머니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척 화가 난 것 같았죠. 아니, 너네가 돈 안 준다고 화냈다고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 거니? 세상에, 시애미가 거지였으면 아주 콸세를 했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맞는데 뭘. 대체 어쩜 그렇게 애가 못됐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세상에, 잊었다고? 시애미를 잊어버리다니 나중에는 아주 굶겨 죽이겠구나.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질책에 저는 그냥 얌전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지나가면 또 조용해질 테니까요. 곁에서 전화통화를 듣던 남편이 울컥한 얼굴로 전화기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손을 젓고는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당신한테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대하신 거야? 나 있을 때는 안 그러셨잖아. 계속 그러신 건 아니고 전세금 이야기는 남편한테까지는 하지 않았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오해를 살까봐 무서워서 일단 이야기는 하지 않고 꾹 참았죠. 당신도 어머니한테 너무 속이고 들어가지 마. 내 어머니지만 그럴 필요 없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래도 오빠 어머님이신데. 아니, 나도 우리 어머니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 어머니만 아니었다면 도저히 같이 못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참지 마. 한 번 정도는 뜨거운 맛을 보아야 적정선을 아는 분이야. 남편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무척 냉정하게 말했어요.
사실 남편은 쭉 같은 투로 말을 해왔죠. 저와 시어머니보다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더 안 좋은 편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자 관계가 안쓰러워서 저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컸던 것도 있었죠. 그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과 선물을 사들고서 운전을 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가서 시어머니께 남편과 놀러 다니느라 바빴다는 이야기를 했죠. 벤츠로 차를 바꿨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뺐어요. 언젠가는 아시게 되겠지만 친정에서 바꿔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뭐라고 하실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조심스럽게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하자 언제 화를 냈냐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을 받으셨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훈계는 당연히 있었죠. 저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계속 고집스럽게 1억을 내놓으라 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조마조마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로도 무척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미련은 아직 버리지 못하신 듯 낡고 헌 아파트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계속 여기 수리도 해야 하고 저기 수리도 해야 한다며 한숨을 푹푹 쉬셨죠. 저는 귀에서 피딱지가 앉을 것 같아서 듣다 못해서 마지못해 도배장판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서야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집에 대한 이야기를 줄이셨죠. 애비도 좀 같이 와라. 넌 어쩜 너만 오니? 애비도 같이 와서 부모님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집안이 화목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오빠는 주말에 집에서 좀 잠을 자고 싶다고 해서. 중간에 네가 오지 말라고 해박 놓은 건 아니고?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리가요. 터무니없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농담이었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면서 웃으셨지만 저를 의심하시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이나 말이 계속 못마땅했지만 참고 있었는데 점점 더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안 좋은 관계가 안쓰러워서 저라도 가까이 있으려고 한 거였는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어머니의 행동은 계속 선을 넘었고 저도 견디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럼 어머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 가려고? 저녁도 먹고 가지 그러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오빠 좀 깨워서 밥 먹으러 가야죠. 저녁을 먹고 가라는 게 저녁 식사도 사달라는 말이라는 걸 저도 잘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끊었어요. 슬슬 이제 더 이상 시댁에 들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인내심이 한계가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쉽다는 얼굴을 했지만 그 아쉬움이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제 돈을 향해 있다는 걸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 주차장으로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저를 따라 내려오셨죠. 어머, 이 차 뭐지? 낡고 허름한 아파트 주차장에는 어울리지 않게 반들반들한 벤츠 신차가 서 있었어요. 네, 당연히 제 차였죠. 시어머니는 벤츠를 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차 옆으로 가서 보닛을 만져보기도 하면서 입을 삐죽거렸어요. 아니, 이 좁아 터진 아파트에 무슨 벤츠람? 어느 허영심만 남은 인간이 여기 살면서 벤츠를 뽑아? 어머니, 그거 제 차예요. 뭐? 시어머니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가 바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시댁의 마티즈와 제 차를 번갈아 보았어요. 시댁의 마티즈는 너무 오래되어서 간혹 시동도 꺼지는 차였죠. 세차를 한 지도 오래되었고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아서 아주 엉망이었어요. 아니, 벤츠를 뽑았어? 너 3천밖에 없다며. 그게 여기서 또 친정에서 뽑아줬다고 하면 뭔가 난리가 날 것 같았지만 순간 떠오르는 핑계가 없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솔직히 말했어요. 친정엄마가 저 차 산 지 오래되었다고 새 차 하나 뽑아주신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벤츠를 뽑아주셨어요. 받고 싶지 않았는데 워낙 강경하게 받으라고 하셔서. 어머 세상에. 시어머니 얼굴에 질투가 가득했어요. 저는 한 소리 듣고 말겠지 싶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세상에 어느 새댁이 벤츠를 타고 다니니? 건방지게. 죄송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꼭 이것 타고 다니라고 위험하다고 하셔서. 무슨 소리야 대체? 그럼 우리 차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이셨고 저는 가만히 아래만 쳐다봤어요. 사실 속은 부글부글 끓고 화가 치밀었지만 언제나 하던 대로 또 일단 지금 이 순간만 넘기자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셨어요. 세상에 어느 새댁이 벤츠를 타? 경우 없게. 죄송해요. 죄송한 줄 알면 다야?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다가 분에 차서 발을 마구 구르셨어요. 너 저 마티즈 타고 가라. 그리고 벤츠 키 내놔. 네? 새댁이 어디 벤츠를 타? 마티즈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우리 마티즈를 줄 테니까 그거나 타고 다녀라. 어머님, 하지만... 뭘 하지만이야? 빨리 키 내놔라. 어서! 시어머니가 눈이 벌개진 채로 벤츠키를 내놓으라고 손을 내밀면서 다그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참던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서 그대로 쏘아붙였죠. 저 똥차를 대체 누가 탄다고 갑자기 벤츠키를 내놓으래요. 뭐? 너? 공손하던 제가 갑자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꾸하자 시어머니가 황당한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밀어내고서 턱을 들었어요. 똥차는 싫고 벤츠 타고 싶으세요? 그럼 돈을 좀 잘 벌지 그러셨어요. 남의 신세 지려고 하지 말고요. 뭐야? 어머님은 똥차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거나 타세요. 어디 언감생심 벤츠람? 시어머니는 그 말에 거의 눈이 돌 정도로 화가 났는지 그대로 저한테 달려들어서 뺨을 때렸어요. 저는 순간 얼얼해서 정신도 없고 대체 이게 뭔가 싶었죠. 전 태어나서 부모님한테도 뺨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따귀를 때리다뇨. 저 역시 눈이 돌아서 그 순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면서 제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제 쪽이 젊은 만큼 당연히 힘도 더 셌죠.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면서 쏘아붙였어요. 제정신으로 좀 살아요. 네? 돈 많은 사돈 집에 빌붙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좀 그만두고요. 진짜 추해요. 이거 놔! 부모 대접 받고 싶으면 좀 부모답게 굴라고요. 추한 짓 좀 그만하고. 저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팽개치듯 놔버렸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잡고서 저한테서 멀리 도망갔어요. 시어머니는 뭐라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잘 들리지도 않았죠. 저는 짜증이 나서 바로 제 벤츠에 타서 그 낡아빠진 아파트를 나와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에 앉아서 호흡을 가라앉히면서 성질을 죽이고 있자니 남편이 나오더군요. 남편은 제 붉어진 얼굴과 거친 숨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전세금 내놓으라던 것과 오늘 차를 노리던 것까지 전부요. 남편은 들으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어요. 민망함과 부끄러움, 화가 동시에 섞여서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타이밍 좋게도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애미하고 이혼해라. 애미 정말 미친년이다. 걔 대체 무슨 생각이니? 어머니, 걔 제정신 아니야. 오늘 갑자기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내 머리채를 잡았다고.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시어머니가 악을 쓰는 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서 그대로 들려왔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고 남편은 깊이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뭐? 예.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연락하지 말고 살죠. 저도 더는 어머니하고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를 더 질렀지만 남편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죠. 오빠, 난 노력했어. 알아. 이건 진짜 할 수 없는 일이야.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저를 껴안아줬어요. 시어머니한테 퍼부어서 속은 시원했지만 또 이렇게 끝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싶어서 저도 역시 뒷맛이 조금 썼죠. 그 이후로는 시댁과 전혀 교류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걸 전부 차단했고 저 역시 어떤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점점 더 애원조로 연락하더니 얼마 전 정말로 전세금이 모자라다며 비는 듯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그 역시 저희는 대답하지 않았죠.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진짜더라도 저희가 어쩔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돈 문제로 곤란할 때가 있다면 아무리 자식에게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곤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굴며 모든 걸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니까요. 사연 들으신 분들이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